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대두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제대로 된 법률 하나 구비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오게 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린당이 발의해서 주축이 되고 21대 국회 임기 동안 반드시 통과시켜 실행 가능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열린당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대통령 모욕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노심초사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보 진영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믿지 못하고 앞으로 이어질 시련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5년 동안 국정을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쥐달기라고 조롱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모든 비리가 만천하에 밝혀지고 박근혜 하야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동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가는 작살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자제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현재 골수 친일 종미 수구 애들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들이 어떤 짓을 해도 방관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국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모욕적인 언사들이 인터넷 공간을 맴돌고 있습니다. 국가 수반은 나라를 대표하는 품격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열린민주당에서 하루속히 관련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길기 금지법을 만들어 일본의 패착을 불식하기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2018년 10월 10일부터 5일간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국제해군 관함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초대된 일본이 전범기를 내세워 참가하려 하자 우리 정부는 각국의 공식적인 국기와 태극기 이외에 다른 길을 달지 못하도록 통고합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거부하고 우길기를 달고 가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사열을 독도함에서 하겠다고 결정했고 일본은 결국 우리 정부의 불참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이 문제를 일단락시켰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독일의 전범기 하켄크로이츠와는 달리 일본의 전범기는 이 지구상에서 무법천지의 깃발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해 뜨는 나라의 매력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문양은 패션의 한 아이템이 되었고 예술활동의 주된 소재가 되어 왔으며 학생들에게는 미술 시간의 신선한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 문양을 일상적으로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지요?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일본 스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반성하지 않는 데서 온 결과일까요? 친일 부역자를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 때문일까요? 한국 내부에서조차 우길기 금지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못난 위정자들 때문인가요?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중에 혹시 주변의 외국인 친구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우리의 소녀들을 일본이 주장하듯 매춘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없던가요? 그래서 분노한 적은 없었는지요? 제게는 안느 플로르라는 프랑스인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도서관장을 했고 꾸준히 책을 읽는 지식인이지요. 어느 날 그와 어쩌다가 위안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에 대해 일본이 주입한 그대로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일반인은 대체로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요. 그런데 그 정보는 이처럼 왜곡되어 전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일본과 중국에 의해 왜곡된 채 서양에 전해져 있는지 그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미시비시가 중국의 강제 노역에 사과하고 보상한 반면 한국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는 보상은커녕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가요? 그리고 자신의 외국인 친구 중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던가요? 이 또한 일반 프랑스인은 모르는 사실이며 솔직히 말해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져 있고 남북이 있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대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중국 속국으로서의 한국이라는 정보가 확고하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관한 한 우리는 절대로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이 모든 부정적인 인식들을 철폐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의 우길기 금지법도 없는 우리가 그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충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사실 우길기 금지법은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습니다. 새누리당 손인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바른미래당 신용현,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등이 차례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와 제도적인 벽에 부딪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났으니 발의된 이 법안들은 모두 폐기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열린민주당은 제대로 된 우길기 금지법을 발의하고 실제로 이 법이 효용성을 갖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기기 관련 글, 특히 서경덕 선생님의 운동가 이 깃발이 오용된 예시들을 중심으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유전자 변형 식품 표기법을 만들어 최소한의 상식적인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며칠 전 저는 다시 파리의 한국 식료품점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한국 두부를 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서 두부 포장지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나 혹시나가 여전히 역시나로 끝나고 맙니다. 저는 오늘도 한국 두부를 사지 못하고 중국 시장에 가서 중국 두부를 구입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그 어느 콩 제품에도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아님이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국산 콩을 사용했다는 표기는 절대로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아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은 오래전부터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아닌지, 그런 식품이 들어간 가공식품인지 아닌지 모든 식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국보다 못해서, 중국보다 기술이 뒤떨어져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이런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번 국회에서 열린당이 솔선수범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실제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면 선진국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에 맞는 상식적인 법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전자 변형 표기에 대한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 의원들이 이 발의에 관련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유전자 조작 표시를 강화하고 관련 식품을 학교 급식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및 소비자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2018년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저는 열린민주당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개입하여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넷째, 아기 수출 금지법을 만들고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20세기 최대 고아 수출국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정도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됩니다. 그중 2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아동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해외 입양아의 4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물론 한국 전쟁 직후에 많은 아동들이 해외 입양된 데서 수치가 올라간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70년
70년대, 80년대는 최대의 아기 수출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아기 수출량의 추이를 보면 1979년 4,000명, 1985년 8,837명, 2013년 236명, 2014년 535명, 2015년 374명, 2017년 276명입니다. 해외 입양의 주요 수요국은 미국, 서유럽, 호주 등이며 미국에 입양된 아이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한국의 아이 수출 순위는 4위입니다. 참고로 1위는 중국, 2위 에티오피아, 3위 러시아입니다. 아기 수출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 정권에서 산업화됩니다. 이 두 정부는 입양기관과 결탁하여 국가의 아동보호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일조합니다. 경제성장에 몰두하기 위해 먹여 살려야 할 인구를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강행되었고 아기 수출은 그 어떤 항목보다 효자 수출 품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군사 정권 동안 해외 입양은 가장 성장이 빠른 분야였고 큰돈이 개입되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 아기를 선호하는 것도 이 분야의 빠른 성장과 큰돈 개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한국 아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개의 저개발국에서 그렇듯 거래되는 아기들이 납치나 밀매를 통한 것이 아니라 준국가 기관이나 다름없는 입양기관이 개입되어 아기 수출을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관이 국내보다 해외 입양에 더 신경을 쓰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해외 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홀트 아동복지회는 연간 200만 달러, 20억 원씩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출된 아이 한 명당 가격은 1965년 130달러, 1988년 5,000달러, 2009년 17,000달러, 2017년 33,000달러입니다. 둘째, 해외 입양의 경우 친모의 주장이나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친모의 권리 주장에 따른 마찰이나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기관에서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기재하거나 아이의 이름이나 신상을 바꾸어 기재하는 등 쉽게 서류 조작을 하게 됩니다. 셋째, 해외 입양 비용이 입양기관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책정됩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입양 비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고 분명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기관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2008년, 2009년 인정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됩니다. 넷째,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달리 입양기관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입니다. 이는 4대 입양기관에 사실상 독점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만큼 정부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나무인, 병약무인, 꽃비 풀린 망아지입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4대 입양기관, 즉 홀트 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는 지금 현재 모두 준정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가? 노무현 정부 때 복지부는 입양에 대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조처를 하나 취합니다. 2007년 1월부터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에 아동이 입소한 날로부터 5개월 동안은 국내 입양 위주로 하도록 법을 정비합니다. 그러나 홀트 아동복지회는 여전히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이 기관은 이 법을 무시하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체 153명의 아이들 중 영아 139명, 즉 90%를 해외로 보냅니다. 1993년 5월 23일 헤이그 국제사법회는 국제 입양을 통한 금전적인 이득을 배제하고 아동 납치와 밀매에 의한 아동 범죄를 불식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일명 헤이그 협약을 채택합니다. 최대 아동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은 이 법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이 법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까지는 했으나 국내에 관련법이 없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의 입양 절차상의 문제점을 UN 인권위원, 아동권리위원회, 헤이그 국제사법회 등 국제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부터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언론들도 한국 정부에 대해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의 해외 입양에 대한 모든 안건은 온갖 법망을 피해서 고착화된 것으로 한국 정부는 거의 70년째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양기관은 적어도 미국에 관한 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입양아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입양기관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양부모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로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한국 입양아의 문제만은 아니며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양아가 해당국의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게 했는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만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입양기관은 이런 사후 관리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 미국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합니다. 유럽의 경우 자국 입양법에 양부모가 해당 아동의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입양과 국적 취득이 각각 주 법원과 연방정부로 강할 부서가 서로 다르며 일도 일관성 있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상 국적 취득은 전적으로 양부모의 의향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서류상으로 국적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미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또 겪게 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애덤 크랩서, 신성혁에 대하여 2019년 1월 24일자 타임지에 기사가 하나 납니다. 1975년생 신성혁은 1979년 미국에 입양되어 애덤 크랩서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는 양부모의 학대 밑에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양부모와의 말다툼 끝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얼마 후 양부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자신이 한국을 떠나올 때 가져왔던 한국과의 추억을 상징하는 유일한 두 개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어 성경책과 강아지 모양의 봉제 인형이었습니다. 경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후에야 그는 자신이 미국인이 아니며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로 존재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양부모는 애덤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2016년 11월 자신을 버린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국제 고아가 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애덤 크랩스와 비슷한 경우로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아가 현재 서울에 5명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거나 폭력 등 범죄로 징역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애덤 크랩서는 한국으로 추방된 다음에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인 서울 홀트 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외로운 법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래의 시민권을 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아이를 수출만 한다면서 그 책임을 묻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집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방된 입양아의 직업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실제 추방된 숫자는 공식 통계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애덤 크랩서는 이발소를 운영하고 실내 장식업도 겸업하면서 결혼도 하고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견실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과 생이별된 채 한국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생존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위해
그리고 해답을 찾기 위해 지치지만 결연하게 애쓰고 있다고 자신의 심경을 소개합니다. 애덤 크랩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편모는 애덤 크랩서와 그의 누나를 버리지 않았고 잠시 힘들 때 고아원에 위탁했었던 것이며 곧 찾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에서 재빠르게 해외로 입양을 보내버린 경우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해외 입양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지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필립 클레이, 김상필에 대하여. 1974년생인 김상필은 1983년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1년 만에 파양당하고 다시 그 부부에 의해 이듬해 재입양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다시 파양당하게 됩니다. 잠시 양부모로 있던 클레이 부부는 시민권 획득을 위한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신병을 앓게 되고 절도, 마약 등 범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결국 2011년 7월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한국에서 그는 종교기관, 정신병원, 사회복지기관 등을 전전하다가 긴급 구호대상이 되게 됩니다. 2014년 11월 한 동료 입양인과의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고 2016년 12월 출소합니다. 그 이후에도 정신병과 우울증 그리고 세상을 향한 환멸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2015년 5월 한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만 42세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입니까? 한국이 OECD 가입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의 시대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백 명씩 해외로 아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이 수출국의 오명을 계속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선진국의 모습인지요. 자신들의 아기조차 거둘 수 없는 국가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환기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은 지금의 우리 정권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친일을 청산하고 검찰과 언론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이를 입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는 출산 및 미혼모, 편부모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돌보아야 하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합당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미혼모와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부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절대로 사소한 문제일 수 없습니다. 둘째, 위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처해진 미혼모와 젊은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입양기관과 관련하여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보다 더 많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혈연 중심의 한국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나라에 동화되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은 성인이 된 후 노동 이민자로서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국제적인 지위상 외국 아이를 입양해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한 가정에서 국내나 해외로부터 세 번째 아이를 들여올 경우 정부는 아주 확실한 금전적인 제도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자녀 정책은 프랑스 및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세자녀 정책으로 출산율과 인구 문제를 해결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주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산율과 관련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경우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프랑스인의 관용이라는 사회 보편적인 도덕성, 프랑스의 복지 및 세금, 결혼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들의 정책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인구 정책에 있어서만은 프랑스는 그 어떤 선진국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모범국입니다. 그러나 제도 하나 고친다고 프랑스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제도 및 법률, 사람들의 인식, 여성의 사회적, 가정적 위치, 복지정책, 부부의 지위, 부부의 역할, 교육제도, 세금제도 등등 사회 전반을 끌고 가는 거의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기능을 하여 이러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심층적인 분석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5번째, 강간 및 성폭행 관련법의 징벌을 강화하여 우리 후대에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도록 합시다. 한국은 성폭행, 특히 미성년과 관련된 성폭행 관련법이 미비하고 그 징벌도 너무나 가볍습니다. 재발을 유도한다고 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강간범에 대해서 15년의 형량에서 20년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유효 기간은 20년이며 미성년일 경우 성인이 된 날로부터 30년입니다. 성폭행일 경우 5년에서 10년, 벌금 7만 5천 유로, 약 9천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문서상으로는 그다지 하자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법은 법일 뿐인 듯 합니다. 한국에는 이론과 실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법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은 전적으로 검사나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아니, 무권 유죄, 유권 무죄의 법칙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수한 강간 및 성폭행 범죄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큰 무리를 빚고 있으며 그들은 항상 법망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성과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건은 2011년 5월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사건 하나 있습니다. 뉴욕의 소피텔 호텔 객실 담당 여직원 나피사투 디알로가 당시 IMF 의장이었던 스트라우스 칸을 상대로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것도 프랑스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스트라우스 칸은 당시 중도 좌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기에 프랑스 사람들의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디알로가 돈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정성이 많이 희석되었고 일반 프랑스인에게는 이 사건은 성폭행이라기보다 두 당사자 간의 불륜이며 여자의 흑심이 되었다는 시각으로 전환됩니다. 아마도 한국에서의 안희정과 김지연 사건과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투가 터져 화제가 될 때도 프랑스에서 두세 건 정도의 비슷한 사건이 터지긴 했지만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며 우리의 감성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굵직한 사건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한 상가 건물에서 조두순은 만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하여 성폭행 및 강간합니다. 2009년 9월 22일 KBS 사회 고발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3에서 조두순 사건이 방영되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7년, 정보 공개 처분 5년을 받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아이는 관련 신체 부위, 성기와 항문 및 장기 등 거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채 배변 주머니 같은 인공 부품을 장착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신체적 장애를 입습니다. 2010년 1월 피해자는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많은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상을 입은 장기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며 그가 입은 정신적 상해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두순의 형량이 너무나 가벼웠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과거 경력으로 보아서도 지금 현재의 심리 상태로 보아서도 재범의 우려가 많은 범죄자입니다. 그 때문에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었지요. 성상납을 강요받고 자살한 장자연, 그의 문건, 그리고 조선일보 방씨 일가. 2006년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장자연이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자살합니다. 그의 사후 문건의 사본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 문건에서 그는 사회 고위층 남자들에게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다. 기획사 사장이 자신에게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시켰다. 끊임없는 술자리 요구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까지 강요받았다. 방 안에 갇혀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맞았으며 온갖 협박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기술합니다. 장자연이 성접대라는 악의 고리에 연루된 것은 매니저의 월급, 스타일리스트의 비용, 미용실 비용 등을 장자연 본인 비용으로 부담할 것을 김종승 기획사 사장으로부터 강요받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장자연은 2008년 9월 사장이 조선일보 방사장과 자신을 룸살롱에 함께 불러 방사장에 대한 술 접대 및 잠자리를 강요했고 그 이후 방사장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과도 술자리 강요받았다고 적습니다. 장자연의 자살은 성상납 자체가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김종승으로부터 빠져나와 다른 매니저 유장호에게 의탁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는 유장호의 강요로 김종승의 비리에 대한 문건을 쓰게 됩니다.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유장호가 이를 언론에 퍼뜨리게 되면서 장자연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병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유족들의 고소로 문건에 등장하는 관련 인물 13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방면됩니다. 죗값을 받은 사람은 소속사 대표 김종승과 매니저로 자처하는 유장호 씨 뿐입니다. 그것도 김종승에 관한 폭행만 혐의로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고작입니다. 유장호는 김종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습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아주 전형적인 판례입니다. 2018년 5월 3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지시합니다. 문통은 김학의 성접대와 버닝썬 등의 굵직한 사건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과거사위원회 측에서 재조사를 했지만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대대적인 재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버닝썬 등 연예계 관련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김학의 사건 2013년 3월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청장 후보였던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됩니다. 얼마 후 속옷 차림의 김학의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있는 여성의 동영상이 유포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 간통죄로 고소당한 사업가 권모 씨가 역으로 윤중천을 고소함으로써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동영상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이 사업상의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윤중천은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윤중천의 원주 별장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고위직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여 명이며 그 중에
대학생들도 포함됩니다. 피해 여성들은 주로 장차 모델이나 의류 관계 일에 대한 꿈을 가진 여성들로서 윤중천의 덫에 걸린 것이며 그는 폭력과 협박과 취엄죄와 마약 등으로 여성들에게 족쇄를 채우게 됩니다. 이 동영상으로 인해 김학의는 6일 만에 차관직을 사퇴합니다.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을 확정하여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2016년 김학의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합니다. 2019년 5월 사건 발발 6년 만에 이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그는 결국 구속됩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무혐의를 받고 풀려납니다. 이 또한 유권 무죄, 권력이 있는 자는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전형적인 판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의해 폭로된 안택은 성추행 사건. 서지현은 검찰이라는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의 집단 내의 성추행 피해를 고발한 검사입니다. 2010년 서울 북부지검 검사 시절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것에 대한 고발로 그는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킵니다. 2010년 10월 30일 어느 장례식장에서 옆에 앉은 안택은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의도적인 신체 접촉으로 농락당한 후 이를 직속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상관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2011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게 됩니다. 2014년 사무감사를 받고 이를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전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2015년 8월 지방 근무지와는 달리 청원지검, 통영지검으로 발령받습니다. 그는 이 일련의 일들이 자신이 고위층을 고발한 데 대한 보복성 발령임을 깨닫고 2017년 9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메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 조처도 없음을 알게 되고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 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자신이 겪어왔던 일을 공론화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날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모든 사실을 폭로합니다. 2019년 9월 7일 그는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립니다.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제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 검찰이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 저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관련된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라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N번방 및 박사방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및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2019년 2월 DC 인사이드 및 일베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는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관심을 얻지 못하고 묻힙니다. 2019년 7월 대학생 2명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 제1회 탐사 취재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텔레그램에 잠입하여 이 사건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이 추적단이 이 사건을 주요 언론사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마침내 공론화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의 채팅방에서 다양한 종류의 불법 음란물이 공유되는데 이를 N번방 사건이라고 하며 닉네임으로 갓갓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문형욱, 가명이 운영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의 등급에 따라 채팅방이 나뉘고 음란물의 강도가 달라지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2018년 후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스폰 알바 모집이라는 광고를 내고 젊은 여성, 특히 미성년의 여성을 유인한 후 성착취 영상물을 취득한 다음 이를 회원들에게 유포한 범죄로 모두 요약될 수 있습니다.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의 경우 가해자만 해도 26만 명이며 피해자들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입니다. 소라넷 성착취 사건, N번방, 박사방 같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몇 년 전 소라넷 사건에서 이미 학습된 범죄자들이 주가되어 조직된 일종의 재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라넷은 1999년 개설되고 2016년 폐쇄된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입니다. 몰카, 보복성 불법 촬영물, 집단 성관계 영상 등을 취득한 후 회원들에게 공유합니다. 회원 수는 100만여 명이며 그 이후로도 이런 종류의 사이트는 다른 이름을 달고 독버섯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서버가 거의 모두 외국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로 가상화폐를 사용한다는 점, 회원들이 음란물을 경쟁적으로 게재한다는 점,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사진을 게재한다는 점, 거금의 상금을 걸어 회원들끼리 경쟁을 하게 한다는 점 등 그 범죄 수법이 악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모두 검거되었다고는 하나 바이러스처럼 몰래 퍼져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음란물 거주 지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일례가 이번의 N번방 박사방 사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보기에 현재의 한국 사회도 성에 관한 한 많이 개방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분야에서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갑작스런 개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일까요? 실제로 개방되어야 할 개념은 차단되고 차단되어야 할 개념은 개방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요? 성에 관한 한 프랑스는 몇 안 되는 모범국임을 저는 강조합니다. 이는 진정한 개방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을 악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용인하는 성적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글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성에 관련된 문제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의 영역으로서 제도나 법률이 구비된다고 하여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제도의 개선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한국에서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징벌이 최대 1년이 고작이며 거의 대부분 몇 개월짜리일 뿐입니다. 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고위직일수록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21세기 선진국 한국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강력한 법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것부터 그리고 실천하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실행한다면 이 문제는 어쩌면 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검찰의 해체를 주장하는 바이며 아울러 적어도 판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성과 관련된 판단의 영역일 경우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원한 일이지요. 우리 열린민주당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상정하며 더욱이 실제로 실행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살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과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열린당에서 선제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목과 입띠띠부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의 목과 부루와 먹물이랍니다.